바람 좀 쐬셨으니까 저희 다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1시간? 좀 넘을 것 같은데요? 1시간 반이고. 1시간 반요? 빨리 할까요? 조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각은 9시까지니까 네. 30분,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당히 빨리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 이동건 연구원님 스타일상 아마 9시가 좀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9시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은 편하게 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프리하신 분들은 계속 설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요. 1시간 반 정도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40분에서 한 50분 조금 이렇게 9시 조금 넘더라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부활호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부활호의 재원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간에 알려지는 부활호의 재원은 사진에 보시면 이 문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제가 공군박물관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건데, 이거랑 똑같은 문서가 국민항공박물관의 고 이호복 선생님 기증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서에 필기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작게 항공기술협회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 항공기술협회에 전달됐던 문서를 공군이 나중에 부활로 복원하면서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호복 선생님이 이 문서를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뿌리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문서가 부활호 재원을 담은 진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꺽쇠 모양의 문자들이 있는데, 이 문자들은 이제 그 키보드로만, 컴퓨터로만 입력을 가능하고 타자기로는 입력이 불가능한 문자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활호 개발된 1950년대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라면 이런 문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호복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 중에 그 부활호에 대한 그 생방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크기나 무게 등을 기록한 단 한 장의 서류밖에 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혹시라도 당시에 이때 확보하셨던 문서 내용을 단지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옮기셨는지, 왜냐면 이호복 선생님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도 PC를 굉장히 잘 다루셨습니다. 굉장히 본인 블로그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다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거를 여쭤볼 기회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이 재원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부활호의 준하계 폭입니다. 지금 부활호 준하계 폭은 여기 보여드린 제곱표를 기준으로 12.7m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진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기체의 다른 부위, 예를 들어서 바퀴 폭이라든가 동체 폭, 아니면 뭐 버팀대 그 길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11m보다 좀 작다. 그러니까 10m에서 11m 사이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에어로솔루션 코리아의 그 다른 직원분들께서 먼저 발견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부활호 원형기하고 보건기 사진을 이렇게 겹쳐서 비교해 보면은 이 원형기가 있는, 여기 원형기보다 보건기가 좀 더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제원표상의 중량이 이제 뭐 공호 중량 380, 전비 중량이 580, 최대 이루 중량 600으로 이렇게 100단위로 10단위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볼 때, 실제로 만들 때 이렇게 뭐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부활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게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활호 성능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최대 속도가 해수면에서 180km/h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활호하고 같은 엔진을 사용했던 그 공군의 동급 LM 항공 중에 L-16이 있습니다. 근데 L-16의 초과 금지 속도가 약 152.9km/h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호가 같은 엔진을 단 그 공군의 다른 비행기보다 더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 당시에 작성된 원본 사료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지금 알려져 있는 부활호의 재원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활호의 재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대한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제 부활호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날개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벽에 걸려있는 그 리브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 완성품들하고 이 리브를 만들기 쓰게 했던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알려져 있던 부활호의 경우 재원표에는 주날개의 날개꼴, 그러니까 주날개의 그 단면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낙하사살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맞는 것일까를 이 사진을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낙하사살리의 날개꼴을 이렇게 이제 따온 다음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이게 검은색 점선 모양인데요. 그 벽에 걸려있던 리브하고 이제 맞춰보면은 아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낙하사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생긴 그 날개꼴을 말하는데 그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날개가 저런 모양으로 생겨야지 항력이 적고 양력이 많이 생겨서 저 잘 날 수 있게 되는 형상인데 이제 그게 비행기마다 조금씩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상이 달라지면은 그 비행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활호는 이제 낙하441이라는 형태의 날개꼴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그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군에서 사용했던 다른 A형 항공기들은 이런 날개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낙하441의 경우에 그 최대 양력 개수의 주변에서 D 유형과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영국 선생님께서는 부활호의 이 낙하441이라는 날개꼴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실속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 속도가 비행기 속도가 너무 적어져서 양력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현상에 빠졌을 때 다른 비행기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최대 양력 주변의 그 거동이 뚝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행기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낙하441의 경우에는 이 D 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훈련용으로 알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날개꼴을 선정한 거라고 증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연구 결과에 나오는 날개꼴하고 이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혁복 선생님의 증언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날개 사진을 그 앞서 이제 개발 도중에 주날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활호 주날개는 이렇게 이 앞뒤로 이렇게 날개보라고 하는 이제 주날개를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리브가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트러스 구조를 취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이혁복 선생님께서 부활호 주날개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셨던 그림인데요. 이 날개보의 경우에 이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알루미늄 그 재료하고 알루미늄 길게 자른 알루미늄 판을 가지고 리벳으로 이렇게 접합해서 단면이 I자 모양을 갖게끔 만들었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브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이렇게 T자형으로 생긴 재료가 있는데 이걸 구부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부활호 주날개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이 날개보의 표면에 이렇게 우들두들한 게 이렇게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리벳으로 접합된 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 단면 형상처럼 한 개나 아니면 두 개 정도의 그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이제 리벳으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활호 개발에 참여하셨던 어한우 선생님과 손재한 선생님이 부활호 날개 제작에 대해서 증언하신 모습인데 이분들도 이영국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증언을 하고 그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4의 원형인 파이퍼 컵의 제조 공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분들이 증언했던 거랑 같이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날개 그 재료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형태에다가 이렇게 그 끼운 다음에 중간중간을 이렇게 알루미늄 재료로 이어가지고 만드는 걸로 만드는데 실제로 부활호 개발에 증언하셨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호의 그 주날개는
이렇게 이제 리브 캡스트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름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서 날개꼴 모양으로 선형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루미늄 부재를 이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활계 추가적인 치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준활계 제 폭을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준활계 상방각을 이제 사진에서 측정해 보면 1.57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실제 기체가 기울어진 각도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6도 정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활계가 동체에 이제 얼마의 각도로 붙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붙임각이라고 부르는데, 붙임각 같은 경우는 이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다른 L형 항공기, 특히 L16 같은 항공기의 기술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은 아마 이제 1조에서 1.87도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로의 준활계에는 플랩이라는 이제 조종면이 설치되는데, 아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찬용 시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양력을 이제 크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영부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슬로 플랩을 적용했다라고 증언을 해주셨는데, 슬로 플랩이 뭐냐고 하면은 그 플랩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제 플랩하고 준활계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서 양력이 더 많이 생기게 해줄 수 있는 플랩을 이제 종류를 슬로 플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플랩이 실제가 이렇게 준활계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슬로 플랩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실제로 플랩 힌지를 준활계 밑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증원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앞서 이제 부하로 엔진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4기통 수평대항형 엔진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아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평대항형이라는 거는 엔진의 실린더가 이제 각각 이제 좌우 옆을 이렇게 보게끔 4개의 그 엔진 실린더가 배치된 형태를 4기통 수평대항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군이 사용했던 L형 항공기 중에 이거하고 같은 형식의 엔진이고, 그리고 이제 흑기구하고 배구기구의 위치가 같은 게 L16에 사용된 C85-8FJ라는 엔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실제로 이영복 선생님의 증언대로 부하로의 L16 엔진이 썼다라는 그 본인의 증언 내용하고도 일치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제원표에서 보면은 4019-14-90-CF7045라는 그 프로펠러가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실제로 L16에 사용됐던 프로펠러의 제식 명칭을 보면은 1A90/CF7043이라는 프로펠러를 사용했다라고 기술 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는 이제 미국의 맥컬리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건데, 이 회사가 그 제시하고 있는 프로펠러의 제조 명칭의 형식을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1A90이라는 거는 이 프로펠러 끝의 그 형상을 말하는 거고, CF7045라는 거는 이제 70은 그 이제 프로펠러의 지름을 말하고, 45라는 거는 프로펠러의 피치,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한번 회전할 때 나가는 거리가 45인치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지금 아까 앞서 보여드린 부하로 제어표에 14-95 사용된 거는 아마 1A라고 적혀있던 거를 잘못 보고 이제 옮겨 적어가지고 1A를 14라고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제어표상에 4019라고 적혀있는 숫자는 다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으로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재질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알루미늄 4019라는 재질이 통용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탐구 중에 있습니다. 4019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부하로의 동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식면에서는 이제 강철 파이프를 이어서 만든 트러스 구조라는 점에서는 공군이 기존에 갖고 있던 L4, L5, L16 같은 비행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상면에서 특히 이제 부하로 뒤편에 투하창이 있는 부분을 살펴볼 때 기존의 L형 항공기를 개조해서 앞서 이제 김신 장군님 증언처럼 개조했다든가 뭐 따왔다든가 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직꼬리 날개라든가 아니면 동체 일부분의 구조에서는 기존 L형 항공기 구조를 이제 참고해서 만든 듯한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부하로 외피 역시 실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이제 공군에서 운영했던 L형 항공기들이 기술 도서를 참고해 보면은
면이라든가 레이온 같은 섬유를 주재료로 해서 지산셀룰로스로 된 도료를 뿌려가지고 이제 마감을 한 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화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부화로의 외피에다가 도료를 도포하는 사진인데요. 여기 아까 앞서는 이제 붓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어브러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부화로의 도색이 관련해서는 일정치 않고 이제 그 명명식 전까지는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원래 우리 공군 비행기에는 이제 동체 옆에다가 이제 태극 형태의 마크를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화로에는 그런 태극 마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날개 위쪽에 있는 태극 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군의 태극 마크는 원래 태극 표지가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날개 모양의 그 이제 뭐 사각형 모양의 표지가 있는데 그게 그려져 있지 않고 태극만 그려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출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 K자 식별 표지랑 앞서 말씀드렸던 1007호 표지가 이제 그려졌고 공군 식별 표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수 부분이 정확히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도색이 한번 크게 바뀌었는데요. 기체 전체가 이렇게 은색으로 칠해지고 이제 기수 앞부분에 도색이 좀 변해가지고 이게 흰색 부분이 추가되고 위에 이제 검은색의 그 빛 반사를 막아주는 영역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진이 아니고 미공군이 가지고 있던 부활호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공군 역사연구실이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부활호 관련 사료를 찾을 때 단지 이제 국내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명식 당시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휘호가 여기 이제 그려지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도색은 이렇게 이제 처음 도색에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도색으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륙 장치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주착륙 장치는 이제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L16의 거를 그대로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꼬리에 달려있는 착륙 장치인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은 L4의 부품하고 L16의 부품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지금 사진의 해상도라든가 이런 게 낮아가지고 아주 그 세부적인 부품 내역까지는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부활호의 조종석 같은 경우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는 아마 대략 6개 정도의 계기가 아마 위쪽에 5개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하나 정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종류는 사진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종석 구성품 중에 일부는 기존의 L형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스로틀이라고 이제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는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레이터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거의 경우는 L5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이 조종관의 경우는 L4의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료탱크의 경우도 L4 거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활호가 기존 L형기랑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여기 동체 뒤 아래쪽에 투하창을 달아서 물품을 투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 정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나라 공군이 L형 항공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얻었던 교훈,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어로는 전운이라고 하죠. 그거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군의 L형 항공기들은 6.25 전쟁 발발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정찰 임무라든가 연락 임무에 투입됐고 이때 이제 그 사진 이 전쟁 기록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상에 폭탄이라든가 물건 같은 거를 떨어뜨려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찰 카메라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정찰을 해야 했다라는 것도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순환의 회고라는 이제 원고인데 이때 당시에 L형 항공기를 운영했던 부대에서 근무했던 분이 조종사가 쓰셨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굉장히 절절한 기록을 담고 있는 그 일종의 원고지입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우리 L형 항공기 조종사들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벌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이 부활호를 설계하셨던 이영복 선생님께서 바로 그
공군 기술학교에 근무하기 전에 근무하셨던 부대가 바로 이 애령기를 운용했던 제2정찰 비행전대라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현복 선생님 자신이 그 항공기들을 정비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될지를 굉장히 잘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저는 이제 부하로가 지금과 같은 형상 특성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현복 선생님께서 직접 이런 종류의 비행기들을 운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알아서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부하로 성능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하로의 개량 복원이 이루어졌던 2010년도 무렵에 경상대학교 이제 박찬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던 연구팀을 통해서 부하로에 대한 풍동 실험, 그러니까 조그마한 모형을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동굴 같은 형태의 이제 구조물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양력이 얼마나 생기고 항력은 얼마나 생기고 하는 걸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풍동 실험한 결과들이 지금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데, 근데 부하로의 그 준할계 폭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당시에 그 풍동 실험한 자료는 좀 이제 실제 부하로의 그 성능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실제 부하로 재원이랑 가장 유사한 게 형태의 부하로를 이렇게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이제 부하로의 그 양력과 항력을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이걸 이제 항공공학에서 양항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이 이제 얼마나 생길 때 항력이 얼마나 생긴다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계산도 수행해봤습니다. 이제 부하로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밋밋하게 설계가 됐다면은 항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약 한 12% 정도의 항력 감소 효과가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뭐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공기 저항이 더 적을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로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애령항공기 운용의 전운을 반영해서 이런 설계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산유체역학 결과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가지고 부하로 기본 성능을 해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직접 이제 부하로의 기본 성능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습니다. 실속 속도가 76km/h고 최저 속도가 149.8km/h, 순항 속도가 139.4km/h, 그리고 상승 한도가 시료 상승 한도 4,109m, 그리고 최대 상승률이 4.48m, 뭐 항속거리가 355.2km, 뭐 선해 반경이 4.4G에서 40.0m 이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이 성능 해석 결과가 완전히 뭐 옳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전산유체 그 CFD 해석부터가 조금 이제 뭐 그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하게 옳은 결과라고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능 해석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거는 과연 그러면은 지금 문헌으로 정해지고 있는 부하로의 그 성능 재원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하로 전해지고 있는 재원표에 따르면은 부하로의 최대 속도가 180km/h고 또 공군 위클리라고 하는 공군의 그 내부 그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 따르면은 193.1km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결과는 149.8km/h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한도의 경우는 그 공군 일지에서 보면은 아까도 보셨듯이 절대 상승한도가 5,800m, 실현 상승한도가 4,970m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결과는 절대 상승한도가 4,802m고 실현 상승한도가 4,109m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속 속도의 경우는 이제 그 제어표에서는 78km/h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결과는 76.0km/h로 나왔고요.
항속거리의 경우 이제 공군 위클리에서 314.2km 정도의 항속거리를 갖는다고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본 결과는 이보다 조금 더 긴 355.2km 정도로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문헌들의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상승한도라든가 실속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유사점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최대 속도의 경우에는 좀 의문점, 상속거리라든가 이런 거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이 수치들 들은 가운데는 아마도 실측간 수치가 아니라 그 설계 당시에 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얻은 수치를 그거를 재원표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공군 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그 성능 해설이라든가 풍동 실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결과를 얻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겠죠. 이제 부하로의 개발에 관해서 좀 의문점이라든가 잘못돼 알려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이라든가 그 박물관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부하로가 이제 국산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최용도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 기간 동안에 찾아본 바로는 그 경무대라든가 공군본부에서 비행기 개발을 지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로 부하로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은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비행기를 제작했는데 왜 위에서 만든 비행기를 지시해서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비행기를 만듭니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당시에 항공기의 그 수리 제작을 하던 항공창이 별도로 존재를 했는데 기술학교는 그런 항공기의 연구 개발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수리를 맡은 데가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대체 왜 교육하는 부서에다가 항공기 개발을 맡깁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잘못 알려졌다고 보는 내용은 부하로의 친필요인 부하이라는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제 부하로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부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을 지어서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그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쪽도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활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을 어떤 이름을 의미로 붙여놨는 거에 대해서 이용국 선생님도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이제 잘 몰랐다라고 적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그냥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알려지고 있는 데가 부하로가 공군에서 실제로 그 연락 임무라든가 훈련 임무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 또한 제가 공군 쪽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군사관학교 졸업앨범과 같은 사료를 보면은 1950년대 당시에 우리 공군학 그 사관학교 사관생들의 비행훈련은 당시에 이제 최신이었던 L-19 그 세스나에서 개발한 L-19이 주로 사용됐지 L4라든가 L5는 이미 퇴역해서 없고 당연히 부하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부하로 개발 이후에 찍힌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술학교에서 찍힌 사진들이 몇 장 발견되긴 하지만 훈련용으로 사용되기 때문보다는 이제 기술학교에서 보관만 되고 그냥 전시만 되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부하로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시초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자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제 산업체 등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 발달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하로로부터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이 시작됐다는 서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부하로 개발 이후에 우리나라 공군에서 추가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한다든가 부하로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경구라든가 연구 성과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81 항공수리창이 만들어지고 그 휘하에 공군기술연구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영국 선생님이 초대 소장을 맡으셨는데 거기서 이루어졌던 연구는 항공기 개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연구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하로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하로가 개발된 장소가 사천시이기 때문인데
IOC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공업의 중심지가 된 거는 카이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삼성항공이라든가 대우중공업 항공우주 사업 그런 데가 이제 사천에 먼저 둥지를 틀어서 그게 나중에 카이로 합쳐졌기 때문이지 부하로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고향만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의문도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역사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당시에 작성된 문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활호, 제가 말씀드린 부활호 이야기도 뭐 누구의 증언이다 누구의 증언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은 관련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잘못된 기억이 잘된 기억을 덮어쓰기도 하고 또 계속 변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부활에 대한 기록이 정녕 없었던 걸까요? 근데 앞서 보시면 부활에 대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개발 과정에 관한 것만 해도 30여 장이고 실제로 부활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진만 해도 50여 장 가까이가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남길 정도였다면은 이거를 기록화하려는 의지가 당시에 굉장히 강했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문서화된 기록이 전혀 안 발견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글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 그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했던 김기석이라는 분이 저술한 우리나라 조병기술발전사라는 글에 실려있던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뭐 이제 기술교과라든가 서울공대 실습생들 동원했다. 뭐 일부분에서 항공기 정비기술을 키워서 실무기술에 뛰어난 사람을 데렸다. 현장 맞춤식으로 작업을 추진했다. 군원품에 알루미늄 합금골격제와 판재, 뭐 조종석 일부는 녹자판으로 만들었다. 엔진하고 계기류는 군원품을 만들었고 구성활률이 90% 이상이었다. 또 시험 비행을 실시하는 후에 계속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가 그 부하로 개발하신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기고문 같은 데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겨우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이 1990년대에 쓰여진 글인데 이 글에 압축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전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고문의 그 참고문을 보면은 그 국방과학연구소사라고 이제 ADD의 역사를 저술한 책인데 그 책을 쓰시면서 그 관련 자료집을 참고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국방과학연구소사를 1980년대 말에 저술할 당시에 부하로 관련한 자료를 아마 간단하게나마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때 그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요약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김기석이라는 분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아마 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제 만약 이분이